안녕하십니까, 김영주입니다. 7월 시장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요. 긍정적인 변화 6월부터 나타났었던 것이 7월까지도 계속 이어질지 한번 살펴보고요. 6일에 옐런 장관이 중국 간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또 기선 잡으려고 별별 얘기 다 내놓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때부터 스토리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채시장 미국 쪽이 6월에 이제 좀 안정 국면으로 진입을 시도했잖아요. 이제 6월에 중국 가면은 또 그러한 흐름이 지속이 될지 그것도 또 관심이 가고요. 돌아오면 바로 또 국채 발행 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가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국채 발행 이어지다 보면은 이제 어닝 시즌 그쪽에서 실적에서 이제 과연 답을 할지 이렇게 좀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미국 국채 입찰 일정은 7월 11일에 3년물 노트 400억 불로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 날 10년물 또 뭐 30년물 그 다음 주에 20년물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나가고, 그리고 나면은 또 FOMC 미팅이 7월 25일 끝 무렵에 있고요. 그리고 그거 지나면은 재무부의 3분기 경제 분석 자료하고요. 또 4분기 자금 조달 계획 확정된 그런 수치들이 공개가 됩니다. 7월 31일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스토리가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고, 중간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업 실적, 테슬라가 19일,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25일, 메타가 26일. 그러니까 이게 FOMC 회의하고 이게 엮여져 있네요. 그 다음에 아마존이 27일. 그러니까 25, 26, 27은 시장이 좀 바쁘게 움직일 것 같고요. 애플이 8월 3일, 엔비디아가 8월 23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월 FOMC 회의 때 어느 정도 기대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다 이제 수렴을 한 다음에 어디로 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이렇게 위로 가면 사상 최고가, 아래로 가면 완전히 복삭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때 제가 따져봤었던 전고점하고의, 그러니까 사상 최고가하고의 거리, 다우가 6.9%, S&P가 7.5%, 나스닥이 9.3%. 이거가 뭐 좀 줄어들었나? 변화가 생겼나? 이렇게 보니까 이 FOMC 회의 이후로 별로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움직이고 그 이후로는 기간 조정이다. 그래서 이 7월에 흐름에서 어떤 재료가 반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방향을 잡아간다. 6월 FOMC 회의는 회의 이후에는 이제 기간 조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로 국채 시장 안정되는 거 계속 가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국채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 2달 전쯤에 이제 한번 따져봤었어요. 국채 그때 이제 위기 얘기 나오면서 해외 투자자들, 그러니까 이 해외 투자자들은 미국의 입장에서 해외 투자자죠. 그러니까 미국 이외 지역의 사람들이 미국 국채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 이렇게 따져봤을 때, 뭐 1등이 일본, 2등이 중국, 3등이 영국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난 1월에 이렇게 기준으로 따져봤었던 그때하고 지금 한 2-3달 지나면서 많이 좀 내용이 틀려졌어요. 중국 쪽이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계속 빠졌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 국채를 계속 이제 2012년까지 계속 늘려오다가, 그다음에 2014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좀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뭐 꼭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라고 얘기하진 않겠어요. 그 이전에도 뭐 종종 시끄러웠으니까요. 하여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국채 보유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2년에는 각도가 확 줄어들죠. 그런데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여기서 이 두 번째가 중국이거든요. 줄어드는 게 증가로 반전이 됐어요. 3월 달에. 그 다음에 4월 달에 그냥 옆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전체 외국인으로 이렇게 따져봤을 때는 2022년 10월경에 이 보유 전체량이 저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1등 국가 일본, 2등 중국, 3등 영국, 이게 다 같이 늘어나고 있고, 혹시나 해가지고 홍콩, 대만, 한국도 여기다 넣어봤어요. 한국도 늘어나고, 중국, 타이완은 중국 아닙니다. 말 실수입니다. 타이완 늘어나고, 홍콩 늘어나고. 제가 왜 홍콩까지 넣냐면은 중국 본토에서 사는 척 하면서 홍콩에서 팔아버리면 또 그건 또 웃기는 일 아닌가 해가지고 같이 넣은 거예요. 근데 홍콩도 사고 중국도 사고
그러니까 뭐 위기로 계속 이어져 나오던 미국 국채발 위기로는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별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따져봐도 그렇게 크게 줄어드는 나라가 없어요. 보면 물론 줄어드는 나라가 있긴 있는데 그렇게 신경 쓸 만큼의 줄어드는 양이 아니고 대부분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다. 그러니까 보유 상위 국가들을 보면은요. 그리고 전체 보유량을 놓고 봐도 7조 5,808억 달러. 이때 22년 10월에 저점 찍고 이제 증가세로 들어서는 그런 모습 여기서도 찾을 수 있고, 그게 이제 그 종류별로, 국채 종류별로 따져봐도 저점은 이쪽 2022년 10월경에 다 찍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이 2년, 3년, 5년 요 단기물 보면 여기가 확 드러나잖아요. 작년 10월, 그리고 여기도 작년 10월, 7년, 10년, 20년, 30년도야. 그리고 뭐 이쪽 팁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진 않지만 하여튼 이것도 10월 이후로 보유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작년 10월 이후로는 전체적으로 미국 국채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나타난 것은 중국의 반전이 좀 많이 특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1월하고 4월에 미국 국채 수급의 변화를 놓고 보면은 전체적인 해외 이 보유량이 늘었고요. 상위 세 나라 국가를 비교해도 늘어났고, 일본, 중국, 영국 다 이 금액들 보면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영국 다음으로 네 번째 국가에서 20번째 국가까지 따져봐도 마찬가지로 비중 거의 비슷하게 늘어났고, 30개국, 상위 30개국이 미국 국채 해외 발행량의 90%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늘어났고, 그러니까 결국 상위권 사람들이, 국가들이 다 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국채발 위기 이제 서서히 이제 좀 사그라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제가 지난 그 재무부에서 집계한 자료 이렇게 공개할 때 그때 보여드렸던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10월 이후로 낙찰, 그러니까 이건 아까 그 보유량은 그 이거하고 다른 거죠. 이건 낙찰 기준으로 본 거거든요. 입찰을 했을 때, 그래서 매번 입찰 때마다 낙찰 금액도 10월 달을 저점으로 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외 비중이 점차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은 향후에도 좀 긍정적인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제가 이때 한번 이런 거 따져봤었잖아요. 이 푸른색 선이 미국의 발행량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이 비중은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중국은 계속 팔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해외 보유량은 그나마 정체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었다. 보유 비중이 줄어든 건 미국이 발행을 많이 해서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작년 10월 이후로는 조금씩 보유량이 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유 비중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불안했었던 그 모습도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미국 국채 시장 쪽이 안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체 자산 시장 쪽으로도 안정이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최근에 나타났었던 이 6월달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급등락이 나타나고 좀 정신이 없었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가 막 시끄러웠었던, 국가 부도 난에 만회했었던 그 5월달, 그 다음에 이제 6월 들어서면서 이 단기 금리가 쭉 빠지면서 이제 안정권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 물론 2년물은 향후 금리 인상을 반영해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10년물은 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어차피 금리는 내려올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좀 차별적인 요인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지고 있지만, 그런 요인을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꼭 나쁘다, 이걸 가지고 경기 침체로 연결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옐런 장관 갔다 오신 다음에 국채 발행 일정 살펴보면서 또 결과 보면서 한번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체크를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7월 11일, 12일, 13일 돌아가는 상황 딱 체크하면은 그 이후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지 도망가야 될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아요. 지수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도망 언제 가야 되나, 이거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1, 12, 13 그때 국채 발행 일정 한번 보면서 그때 가서 결정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7월달 스토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마음이 바빠지는 때죠. 근데 마음이 바빠지지만 포인트만 딱딱 짚어서 정리하면은 그다지 그렇게 걱정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도망가야 될 것 같으면 도망가면 돼요. 완벽할 수는 없는 그런 세상 흐름이기 때문에 굴곡이 나타나고 조정은 당연히 나타나죠. 지수 많이 올라왔잖아요. 조정 나타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조정이냐 파국이냐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눈치를 잘 보면서 우리가 도망갈 때 되면 빨리 도망가자 이 말씀 드린 거고, 시장 갈 것 같으면은 끝까지 한 점의 살까지 다 뜯어먹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파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미국 국채시장 보면은요 그래도 모르잖아요. 예상 뛰어넘는 변동성은 그동안의 변동성 위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위든 아래든 이렇게 상승하면 보통 변동성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럴 때는 이렇게 수렴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변동성이 많이 위축된 그런 상황에서는 하방으로 이렇게 하락하면서 변동성 폭발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상방으로 나타나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면서 변동성 폭발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7월달 중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이 11, 12, 13 국채 발행되면서부터는 이런 변동성 폭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꼭 하방으로 죽는 그런 과정뿐만이 아니라 상방 쪽으로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변동성 폭발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우리가 양방 열어놓고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7월은 정말 한번 그 조용한 시장이 아니라 기대해 볼 만한 흐름이 또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기대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쉬니까 오늘은 좀 쉬엄쉬엄 하고 내일부터 열심히 시장 쫓아다니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